안녕하세요. 가지교회 구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계기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수가 무엇인지, 진보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신앙의 정답처럼 여기거나 반대편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처럼 판단하는 현실을 보면서 좀 이 강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동시에 정치는 복음과 무관한 영역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은 나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에 포획되어 있는가? 나는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묻고 이 복음주의와 성경이 정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핀 뒤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언어를 좀 성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가 어디에서 성경적으로 어긋나 있는지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정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분명히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정당이나 오름에 대한 확신을 좀 잠시 내려놓고 정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치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인데요. 정치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공적인 선으로 삼고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죠. 인간을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고귀한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근대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데요. 현실 정치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면서 정치를 국가가 정당한 권력을 사용해 질서와 방향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했죠. 이것이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주의와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입니다. 복음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최종 기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고 삶이 새로워진다는 복음을 중심에 두는 신앙 전통이죠. 복음주의는 구원을 단지 마음속 믿음에만 가두지 않고 그 믿음이 삶의 태도와 선택, 관계와 사회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복음주의 관점에서 정치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할 현실의 영역입니다. 존 스토트는 정치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사회와 제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공적인 책임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팀 켈러는 정치가 인간의 기대와 열망을 쉽게 빨아들이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라고 경고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공공선과 약자를 위해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정치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치 권력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정치와 권력을 하나님과 무관한 중립지대로도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치 권력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로 설명하지만 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권력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절대화될 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균형인데요. 정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정의와 질서를 섬겨야 할 제한된 영역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인생의 소망을 걸지 않지만 정치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작동할 때 침묵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복음주의와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현실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보수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이 보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온 중요한 이유는요. 사회가 인간의 이성으로 설계한 대로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근거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사회를 한 세대의 이성이 마음대로 재설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 관습, 도덕, 종교, 이 법과 같은 전통적 제도들을 오랜 시행착오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지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버크에게 보수란 낡은 것을 고집하는 태도가 아니라 검증된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역사적인 신중함을 보수라고 여겼습니다. 이 관점은 이후 보수 사상 전통에서 더욱 분명해졌는데요. 20세기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에서 인간 이성이 사회 전체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전통적 제도들이 누군가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질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관점에서 가족과 관습, 도덕과 법은 단순한 옛 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충동을 제어해 온 사회적인 안전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이런 장치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때 개혁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보수는 권력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인간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미국 헌법의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제임스 메디슨은 만일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권력 자체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의 한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인식 속에서 보수는 선한 의도를 가진 권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견제와 분산,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 설계보다 권력을 나누고 법으로 묶고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수 이해는 사전적 정의에도 반복되는데요.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은 보수주의를 급진적 변화를 경계하고 전통과 제도의 점진적 발전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보수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과 사회의 복잡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정리하자면 이 보수의 정치적 역사적 의미는 변화를 싫어하는 고집이 아닙니다. 보수는 인간의 한계와 과거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가를 묻는 정치적 지혜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어 온 근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진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진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온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과 사회는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진보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불완전함이 고정된 운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불이한 제도와 관습이 변화되어 왔다는 경험은 사회가 의도적인 개혁을 통해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진보적 관점의 중요한 출발점은 18세기 계몽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에게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이 본래부터 타락했다기보다는 불공정한 제도와 구조 속에서 왜곡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과 간섭이 언제나 지혜의 결과는 아니며 때로는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부터 진보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진보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 근거는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입니다. 19세기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경제 구조와 권력 관계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록 그의 해법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일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은 이후 진보 정치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는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불공정할 수 있음을 문제 삼는 것이죠. 또한 진보는 권력이 소수에게 고착될 때 발생하는 불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질서가 약자와 소수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세기 정치 철학자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 제도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보적 개혁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진보 이해 역시 이 사전적 정의에서 이제 확인되는데요.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진보주의를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진보가 무조건적인 파괴나 급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고통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은 이 진보의 정치적, 역사적 의미는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충동이 아닙니다. 진보는 현재의 질서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를 계속 묻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보다 먼저 누가 이 질서 속에서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는가를 묻는 정치적 양심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아온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국 보수와 진보에 대한 좀 일반적인 비판을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한국 보수 정당에 대한 일반적 비판입니다.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은 본래 질서와 법,
책임과 안정을 중시하는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를 급격하게 바꾸다가 더 큰 혼란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역할이죠. 그러나 현실의 한국 보수는 이 본래 역할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반복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수가 말하는 전통을 지켜야 할 가치라기보다 기득권, 곧 이미 가진 사람들의 이익으로 혼동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란 원래 오랜 시간 사회를 지탱해 온 꼭 필요한 질서를 존중하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 보수는 이를 종종 현재의 구조와 기존의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논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고쳐야 할 문제까지도 바꾸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말로 차단한 것이죠.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도 길을 닫는 정치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권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보다 권력을 지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보수 정치의 핵심 사상은 권력은 언제든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기보다 자기 편을 보호하고 비판을 방어하는 데 집중한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수는 현실적인 어른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리만 지키는 정치로 인식이 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보 정당에 대한 일반적 비판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한국의 진보 정당은 본래 불공정과 차별, 약자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한국 진보 역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첫 번째, 개혁의 언어가 어느 순간 도덕적 우월감으로 바뀌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진보의 역할은 지금의 제도가 정말 공정한지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진보는 종종 우리는 정의의 편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의견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과 배척의 대상이 되고 정치는 대화의 과정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두 번째로 이 권력 비판이 상대편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성이 나타났습니다. 진보는 원래 권력을 감시하는데 강점을 가진 전통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권력을 잡았을 때는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비판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국가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거나 우리가 옳으니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진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이 권력의 자기 합리화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 한국 정치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와 진보 모두 자기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왔다는 점입니다. 보수는 스스로를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세력으로 인식해왔고 진보는 자신을 정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치는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를 이겨야 하는 싸움으로 변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보수는 원래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한국 보수는 종종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태도로 들렸습니다. 진보는 원래 이 질서 속에서 누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묻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한국 진보는 종종 우리 말에 반대하면 틀렸다는 태도로 비춰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수도 진보도
각자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한국 정치의 문제는 보수가 있느냐, 진보가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보수답지 못한 보수와 진보답지 못한 진보가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것이 문제입니다. 이 건강한 정치는 보수가 사람과 권력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때 가능하고, 진보가 불의를 분명히 말하되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할 때 가능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정치는 국민을 위한 공적 책임이 아니라 자기 편을 위한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본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그 성경적인 좀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본 보수와 진보입니다. 복음주의와 성경은 보수와 진보를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두 입장을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통찰로 이해합니다. 보수는 인간이 한계가 있고 쉽게 타락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기억하려는 태도이죠. 성경은 인간을 존귀하게 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이성과 도덕, 권력 사용이 왜곡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전통, 질서, 법, 점진적 변화를 중시하는 보수의 관점은 인간의 재성과 사회 위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통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수는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까운 입장인 거죠. 진보는 지금의 질서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반복해서 가난한 자의 고통과 권력자의 불의, 제도화된 악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질서를 비판적으로 흔드셨습니다. 이 점에서 개혁과 불평등 해소,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진보의 관점은 성경의 예언자적 전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진보는 이 질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라고 묻는 양심의 역할입니다. 이 복음주의와 성경은 보수와 진보 모두 이 성경의 한 측면을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쪽도 성경 전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 오늘날 한국 보수에 대한 비판을 좀 보겠는데요. 한국 보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도 그 기준을 자신에게는 충분히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과 질서를 하나님의 뜻처럼 절대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통을 존중하지만 전통을 비판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보수는 현재의 질서를 곧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처럼 말하고 불의한 구조에 대한 해계와 개혁의 요구를 거부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관점에서 질서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야 합니다. 둘째는 권력을 경계할 보수가 오히려 권력을 방어해 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복음주의 전통에서 정치는 책임의 자리이자 특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의 자리이지 특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보수는 권력을 잡았을 때 겸손과 자기 제한보다 자기 편 보호에 더 몰두한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보수가 스스로 말해온 권력은 타락한다는 신념을 스스로 배반한 모습이죠. 그리고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진보에 대한 비판을 해보겠는데요. 한국 진보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강했지만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 성찰이 약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말하다가 스스로 의로워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만 정의를 외치는 사람 역시 죄인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국 진보는 우리가 정의다, 반대하면 악이다라는 태도를 비춰줬고, 이는 정치적 토론을 도덕적 선악 대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주의 관점에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권력 비판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진보는 권력을 비판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지만 권력을 잡았을 때는 행정 권한 확대와 국가 통제 강화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언제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선한 목적이라도 권력을 절대화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보수와 진보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이 뭘까요?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한국 보수는 질서를 지키려다 회개를 놓쳤고, 한국 진보는 정의를 말하다 겸손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두 진영 모두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진영을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가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복음은 보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질서를 하나님처럼 만들지 말라. 복음은 진보에게 분명히 말하죠. 정의를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러므로 복음의 결론은 뭘까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주인이 될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정치는 그분의 뜻 앞에서 항상 제한되고 점검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요. 보수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대 정치사에서 보수주의가 본격적으로 정리된 계기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이었고, 이 혁명은 기독교적 질서와 교회, 전통, 도덕을 급진적으로 부정하고 파기했습니다. 이때 혁명을 비판하며 등장한 인물이 에드먼드 버크이며, 그는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 전통과 관습이 역사 속에서 검증된 지혜라는 점, 종교와 도덕이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의 전통과 도덕 질서는 기독교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대 보수주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수 자체가 기독교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는 신학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정치 철학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보수주의보다 훨씬 오래된 신앙 전통이며 성경은 특정 정치 이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불의한 질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보수 질서를 가장 급진적으로 흔든 분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를 보수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근대 보수주의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도덕관, 곧 인간은 불완전하며 권력은 쉽게 타락하고 사회에는 도덕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가 곧 보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정치 이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질서를 존중하되 그 질서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수는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주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지만은 기독교 자체는 어떤 정치 이념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보수의 뿌리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 모두를 판단하고 교정하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태도는 먼저 정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치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며 동시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소한 영역도 아닙니다. 정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제한된 공적 영역입니다. 복음주의와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에 대해 무조건 지지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치 앞에서 신앙의 기준을 잃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정치가 신앙을 대신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며 정치가 신앙의 비판과 성찰을 받지 않을 때 그것은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보수와 진보를 신앙의 진영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부분적 통찰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수는 인간의 재성과 권력의 위험을 기억하라는 경고를 담고 있고 진보는 기존 질서가 언제든 불의해질 수 있음을 묻는 양심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수도 진보도 완전한 답이 아니며 어느 한쪽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감정이나 소속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신을 보수 혹은 진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더 심각한 문제는 보수이기 때문에 옳고 진보이기 때문에 옳다는 식의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신앙의 정답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말했듯이 정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공적 영역에서 책임 있게 표현되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결코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팀 킬러가 강조했듯이 정치는 인간의 기대와 열망을 쉽게 빨아들이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하되 정치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복음주의와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정치적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보수와 진보를 신앙의 편 가르기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을 느끼든 그 입장이 성경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옳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하나님의 도구로 절대화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정치의 종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정치에 대한 모든 판단을 포기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침묵하는 태도 역시 복음이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복음주의 신앙과 어긋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해 겸손해야 하며 언제나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말하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되 그 질서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복음주의와 성경이 요구하는 정치적 태도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보수도 진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 편이냐를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를 먼저 물으라고 말씀하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치와 진영과 이념을 절대화하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정치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세속 정치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감시자,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